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그동안 살롱을 들으며 많이 힐링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힘든 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재혼했는데 첫 결혼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집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하던 무역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이 무섭구나라는 건 몰랐어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자랐기 때문에 필요한 건 당연히 제가 가진 곳에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버지 사업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저는 제가 쓰던 용돈을 줄여야 했고 신발도 옷도 가방도 더는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고 전보다 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게 됐어요. 대신에 이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했어요. 엄마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남동생의 교육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명주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 지금은 이내 쓰고 싶은 대로 못 쓰고 우리 집이 작은 데로 옮겼다고 삐뚤어지면 큰일 나. 너희 나이에는 공부를 해야 미래가 있는 거야. 너 우리 다시 잘 살았으면 좋겠지? 그럼 공부 열심히 해. 너랑 함께. 명호가 자라면 아빠도 힘을 받아서 다시 잘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에는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숙제도 대충 하고 학원도 빼먹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절실히 깨달았어요. 또 엄마가 생활비를 쪼개서 아낀 돈으로 우리 학원비를 내주시는 것을 알고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어요. 전화위복이라고 저와 동생은 다음 시험에서 전보다 성적이 높아졌어요. 그 기세를 타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 성적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반에서 1등을 한 후 고3이 되어 처음 모의고사에서 정교육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가 우리 반에서 정교 등수를 받았다며 반 아이들 앞에서 제를 칭찬했어요. 그러나 반에서 2등이고 정교 동수 13등을 한 아이가 제가 칭찬을 받을 때도 저를 의심하는 시선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넘어갔지만 그 이후 시험에서 전교 5등을 한 후 불법 과외를 받는다는 거짓말이 퍼뜨려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그 말을 믿고 제게 수군거리며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불법 과외를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행동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믿는 아이들이 원망스럽고 거짓말을 한 그 아이가 있습니다. 미웠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억울함이 해소되었어요. 매점에서 같은 학원에 다니는 2학년 선배 언니가 제가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야, 김영주, 너 시험 성적도 올랐다고. 역시 2학년까지는 공부하는 애는 다르구나. 뭐, 1학년이 2학년 과정을 들어 대단하네. 그치? 근데 또 1학년이 2학년 과정을 들으면서 제일 잘한다. 매점에 있던 선배 언니들과 친구들은 저를 흥미롭다며 쳐다봤어요. 거기에는 제가 불법 과외를 받는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아이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서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야, 너도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불법 과외를 하는 것이 이상한 말이긴 하네요. 퍼뜨리지 말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주변을 신경 쓰더니 바로 매점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때 이후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소문도 퍼지지 않았고요. 제가 잘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큰 깨달음을 얻으며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친구들도 더 많아졌고 전에 저를 흉보던 아이들도 저한테 친절해졌거든요. 그때부터는 별탈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명문대의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과로 진학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어려웠던 집의 경제 상황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전세로 살고 있었지만요. 작지만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갈 수 있을 만큼 번영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여름 방학 때였어요. 다들 어려운 시기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엄마는 속 편히 하셔서 정말 고맙다. 그 덕분에 아빠는 걱정 없이 일만 할 수 있었고 아빠의 회사도 안정을 찾으셨으니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라 믿어요. 엄마와 아빠가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하셔서 우리는 치킨과 피자를 시켜서 음료수와 맥주로 건배했어요. 아빠는 더 열심히 일하시면서 회사와 집을 위해 힘써 주셨어요. 저는 친구의 소개로 중고생들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우리 집이 생겨서 아빠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었지만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서 엄마께 드리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런 내 사정을 알게 된 친구가 나한테 들어온 과외를 나한테 주었어요. 나는 지금 2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은근한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이 하기 힘들 것 같아. 내 공부도 해야 하고 내게 정말 필요한 자리 같은데 잘 해보렴. 야, 진짜 고마워. 내가 꼭 갚겠어. 그렇게 과외를 하면서 유학을 준비했어요. 해외에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선배나 동기들을 볼 때마다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거든. 부러워하며만 있지 말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거기서 생활할 돈을 모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장학금이 승인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눈에 불이 켜지고 과외나 알바 시간 외에는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새벽에 중앙도서관에 가고 막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매일 바쁜 생활을 하면서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강의 시간에도 옆에 앉았어요. 선배는 친구도 많아서 함께 잘 놀았고 술도 잘 마셨어요. 때때로 강의 시간에 지각하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자연스레 제게 필기한 것을 보여주라고 했고 리포트 쓰는 것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어느 날 밤늦게 리포트를 쓰는데 함께 앉아 있었는데 잠깐 나가서 음료수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아직 대학 2학년이면 좀은 놀아야지. 유학하고 싶다고 해도 성적이 여전히 좋으니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을걸 이라고 말했어요. 성적만 잘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텐데 라며 나는 노력하면 나쁠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처럼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친구는 처음 봐. 남자친구도 사귀는 게 어때? 난 어때 남자친구로. 저는 너무 뜻밖의 말에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그럴 수 없다. 고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선배는 제 생각보다 끈질겼어요. 야, 그럼 나 공부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만나죠. 공부 커플 같은 건 괜찮겠다. 너도 그러면 공부 시간을 안 빼앗기잖아. 남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제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 고 했어요. 저는 정말이라면 강의를 안 들은 건 설명을 받기로 했다 고 말했어요. 선배는 그때부터 일주일에 2~3번씩은 도서관이나 학생회관에 와서 놓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레포트를 같이 쓰곤 했어요. 이 정도면 너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내가 아무 데에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줄 알아본다면 그건 정말 아니에요. 제가 공부할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작을 못할 거예요. 그래도 사귀는 사이이지만 데이트 중의 시간도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방과 후 수업에 갈 거고 사실 선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결국 선배가 알겠다고 하고 일단 만나자고 했었어요. 저는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질 생각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선배와의 관계는 1년 넘게 이어졌어요. 때때로 다른 날에도 만나자고 하셨어요.
하기도 했고 강의를 빼먹기도 했지만 놀러 가자고 한 적도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 어느 정도 있었다가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4학년이 되었을 때 선배가 대기업 기획팀에 취업을 했어요. 선배가 회사에 출근하면서 저와 만날 시간도 없을 텐데 자연스럽게 헤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유학을 위한 시험들을 보고 준비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런데 선배가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너 꼭 유학 가야 돼. 내가 보내줄게. 우리 결혼하자. 어쨌든 나는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1년은 다니는 걸로 신용하다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먼저 하자는 얘기야.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대학 졸업도 안 하고 뭔 결혼. 안 돼.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졸업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도 결혼하면 여자가 집안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난 공부에 지장 있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만나자고 할 때 빼고는 안 만났잖아. 그렇게 해줄게. 선배는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해? 회사에 들어가면 더 마음에 맞는 여자 만날 수도 있잖아.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솔직히 기분 좋기도 했고 감동받기도 했다. 양가 상견례를 시작하면서 결혼 준비에 들어간 것이죠. 선배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어머님만 계시고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형보다 공부 잘한다면서요. 그럼 자식들이 멍청하지 않겠다 라며 껄렁껄렁 말하는 태도가 조상의 영감을 받아 결혼 결심을 했습니다. 불편했지만 어른들도 계셨기 때문에 참았어요.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차가워 보였지만 그래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시동생을 보면 얼마나 보게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선배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과 패백을 모두 마치고 하객들을 인사하러 다니는데 시동생이 누군가에게 귓속말을 해가며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쳐다봤어요. 제가 인사를 하러 다가갈 때 시동생도 제 나이쯤 되는 여자였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흘끔 보며 음식만 먹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좋은 날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거기서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재미있게 놀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서 대충 시동생이 빈정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을 잘 받으려고 불법 가담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여친 언니가 형수 때문에 밀려서 완전 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범죄도 저지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이 망했던 얘들은 뭔가 별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셨어요. 박지연이라는 언니 이름 맞죠? 그런데 1학년 때 학원에서 2학년 과정 상위권 수업에 참여했다는 건 아무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런 거짓말이 드러나면 지원이도 더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못한 건데 자기가 나를 밀었으니까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난처하게 만든 건 지연이에요. 왜 알아보지도 않고 저한테 뭐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손이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세요. 노는 다 지난 이야기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어린이가 잘 모르고 한 말로 초목초목 따지면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무한할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나요? 왜 첫날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은근히 도련님 편을 들었어요. 남편은 아예 제가 당하는 상황에 대한 관심이 바뀐 것처럼 부엌으로 가서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차피 몇 개월 후 유학 서류가 통과되면 될 일인데요. 부산 사투리의 표현과 문법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문장 구조가 섞여 있어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어 문법을 적용하여 문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불사이다 싶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내 친정이 이제 빚은 다정이 된 거라 아파트가 좀 작긴 한데 자가는 확실하고 너네 친정이 우리 태명이 도움은 못 줘도 빨대는 꽂으면 안 돼. 엄마, 장인어른은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언제의 빈 이야기를 인사 온 첫날부터 하고 그래 좀 적당히 하라. 불편해서 음식도 안 넘어가네. 태명아, 너 결혼했다고 바로 그러는 거 좀 그렇다. 첫날이니까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저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저한테는 절대로 호의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분위기는 나빠졌고 저는 집에 와서 한마디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따지지 않나 싶어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지난 일을 왜 캐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라는데 왜 내가 뭘 잘해야 된다는 건지 생각했어요. 지금도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신혼생활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마디로 제 계획은 전부 다 박살이 나버렸죠. 남편이 공부할 수 있게 전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든지 저를 불러서 마치 도우미처럼 부려먹었어요. 저에게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셨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제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심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한다는데 엄마도 몇 번 해보면 포기하겠죠. 왜 제가 그런 일을 다 해야 하죠? 당신은 그렇게 똑똑했다가 결혼 후 갑자기 멍청해진 것 같아요. 뭐, 멍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말을 듣지 않다 보니 그렇겠지요. 그리고 제게 약속한 일을 잊으셨군요.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누가 공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에서는 당신이 스스로 해야죠. 내가 내게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엄마와 문제가 있는 걸 내 탓으로 돌리느냐? 짜증나네. 진짜. 거기에 보태서 도련님은 툭하면 그 거짓말을 꺼내들며 저를 무시했어요. 형수님, 혹시 대학 입시도 불법으로 본 건 아니지? 아, 친정이 그때는 돈도 더 없었을 텐데 그렇게는 못했겠네. 대학은 제 실력으로 가긴 한 건 맞나? 공부해야 된다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자주 해서 시댁에 안 가려고 해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은 제가 거실 바닥을 무릎으로 닦고 있을 때도 소파에 떡하니 누워서 과자를 다 흘리며 먹고 만화책만 봤어요.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꾸 다른 집며느리 친정은 재산은 얼마나 그런 말을 하며 저한테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결혼하고 고작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에 저와 남편은 이미 사이가 냉랭하게 벌어졌어요. 남편은 무조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다 제 탓으로 돌렸어요. 야, 너 그럴 거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 그렇게 해서 유학 서류 통과가 되겠냐? 집에 있는 거 봐줬더니 아주 갈수록 가관이야. 요즘 너같이 집에서 노는 마누라가 몇이나 되냐? 다 맞벌이야. 너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봐. 이건 결혼 전에 당신이 나한테 약속했던 요구 조건과 너무 달라. 거야, 내 유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결혼했잖아. 그럼 내 어머니는 내 말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려고 해? 결혼한 이후로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누구 덕분인데? 내가 무슨 공헌을 한 거야? 맞아. 내 덕분에 유학을 가려고 했었고 미국을 구경하게 됨에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말을 진짜로 하려고 한 적 없었어. 내가 대화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 이러니까 어머니와 대화도 못하고 그래서 유학을 가서 외국인들과 어떻게 지내겠다고 생각해? 내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 같아. 근거 없는 자만심 때문에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 왜 그런 거니? 결혼 후로는 나를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남자들이 변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진짜로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제 사이는 좁혀질 줄 몰랐고 갈수록 서운한 마음만 더 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일이 있어서 가서 시간이 늦어져서 자고 오겠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 뭐야, 그럴 거면 밥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가든가? 내일 아침은 뭐 먹고 출근하라고, 저녁도 짜장면으로 때웠는데 라고 남편은 짜증을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기분이 나빠졌지만 제가 준비를 안 해놓고 온 것도 맞고요. 그러나 집에서 공부하는 저는 챙겨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정이 가까워가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내려오자마자 집 현관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었는데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해서 문 뒤에서 고개를 살짝 내미고 안을 이에스겼더니 남편과 대학 동창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벌써 얼마나 마셨는지 현관에 빈 술병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대명씨, 너의 장인님의 회사를 물려받는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니? 평생 회사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사업을 갖는다는 것에 만만한 태도를 보이며 오만하게 대했잖아. 그렇지 않았느냐? 그 여자처럼 여자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김명주를 잡겠다고 참는 것을 보고 인생 계획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야, 말도 마.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인지 뭐, 나름 괜찮다고 들었는데 내가 장인한테 얼마나 도와줄지 말해도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게 회사가 괜찮다면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싸이 보고 오라고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 안 그래도. 엄마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한테 친정집이 자가가 맞느냐고 묻는다. 혹시 아니면 어떨지 알아봤더니 자가가 맞더라. 그러나 너무 작아서 집이 그런 집을 늘릴 생각이 없는 것을 보면 회사가 안 돌아가나 싶기도 하고 전에 조사했을 때 재정이 괜찮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더 크고 안심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남편은 여전히 유학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아요. 결혼하면 당연히 포기할 줄 알았는데 원래 여자들은 결혼하면 집안일에 바빠서 그런 것을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쩜 이리 고집이 센지요. 완전한 폭탄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상처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당장 그 사람 집을 뒤집어 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어쩌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할까 싶은데요.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이 또 같은 것을 하려 할 때 사람들을 만나는 기분이 드는데 그 사람들 학교 다닐 때 평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뒷문으로 회사에 들어갔거나 술집에 가고 그런다더라고요. 누가 알면 당신 회사 평가에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나지 말지야 하는 사람인가요? 누가 그렇게 말하냐고요? 웃기지 말아라 그래요.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의 친구들을 그렇게 이야기해? 진짜 기분이 나빠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아, 당신은 당신 동생이 나에 대한 거짓말을 나불대면서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당신 친구들의 사실을 말하는 것도 기분이 나빠요. 당신 친구들은 성역이라도 되나요? 동창들이 다 아는 말이 왜 기분 나쁘게 하지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쳤지만 속으로는 결혼을 정말 잘못했다고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저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도련님하고 결혼할 여자가 집에 온다며 저에게 와서 음식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아빠한테 아직 남편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한 때였어요. 우리 수명이 짝인데 내가 식당에서 배달해서 먹일 순 없잖아. 너 백화점에 가서 과일 몇 가지 하고 와인도 최고급으로 한 병 사와라. 그럼 영수증 다 가져갈 테니까 그 돈은 전부 어머니가 주세요라고 말한 후 어머니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장 보고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누구와 통화하고 계셨어요. 부엌에 장을 내려놓고 냉장고에 과일을 넣으러 갔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한 줄 몰라 계속 통화하고 계셨어요. 야, 대명은 얘를 왜 소개시키냐? 음식 다 먹으면 빨리 가라고 할 거야. 아주 내가 걔 볼수록 청양에 가서 미치겠어. 오늘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장 본 건 다 나보고 돈 달래 뭐? 그런 며느리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게 되네 집 사업. 아주 코딱지만한 걸 보더라. 구멍가게 수준인데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도 말 못해. 집이니까 내가 말하는 거지. 대명이에. 인생이 아주 엉망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 탓으로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진 건 제 어머니라고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끊지 않고 제 얼굴을 계속해서 비난하며 넌 잊어버렸니? 집 앞만 남아있을 뿐 아니라 빚더미가 쌓인 집도 한두 캄캄해지고 그래서 자녀들도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외쳤어요. 소리를 질렀지만 그때 남편이 도착했어요. 야, 왜 또 시끄럽냐? 너냐? 너야? 오늘 내 동생의 결혼식 날이야.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다니 했죠. 화를 내며 놀라게 할 이유는 없었어요. 즉시 앞치마를 벗고 남편 얼굴에 던져버리고 이전에 샀던 와인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분명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싼 걸 사다니 인간들이 마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열이 뻗치더라고요.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싸가지 없다며 욕을 해댔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어요. 더는 상관하고 싶지 않았고 빨리 연락을 끊고 싶었어요. 어쩌다가 그런 인간을 만난 건지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입술을 깨물면서 신혼여행 때 가져갔던 커다란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의 시어머니 도련님까지 들어왔어요. 뛰어들어 오는 중에 제가 앞치마를 벗어 던진 것이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닫고 주변을 살피니 도련님이 형수에게 빨리 내놔 라고 말했습니다. 형수가 그것을 가져가서 황금 술잔 24K짜리 4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왜 그것을 가져와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가만히 있던 술잔이 팔이 달려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또한 내가 사하라고 한 와인도를 가져왔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켜달라고 말했더니 3명을 피해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도련님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높여서 제 물건을 다 뒤지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군요. 짓이네요. 남의 물건에 왜 손대는 거죠? 그래요. 당신이 이런 걸 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해야만 하다니, 정말이지. 그게 또 뭐예요? 집을 나가려는 거죠? 그래요. 나가볼게요. 박대명 씨, 당신이 우리 아빠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없는 사람과 결혼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뭘 잘못해서 당신 같은 사람과 이런 문제에 처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제 뺨을 때렸어요. 시어머니는 물건을 찾아봐도 술잔이 나오지 않아서 분개하듯이 왜 그랬어요? 여자가 나긋나긋한 맛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척도 하지 않을 정도로 모자랐고 더 나은지 친정에게 말해보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당한 것은 저였지요. 가장이 아니에요. 함부로 타인의 집과 재산에 손대는 것은 댁들이 어째서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나를 방해하려는 도련님을 강하게 밀쳐낸 뒤 짐을 다시 쌌습니다. 아,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여자를 처음 봐. 형은 어째서 그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네. 그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동안 짐을 쌌고 현관을 나서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와서 너 진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장가는 끝났어.
집안 식구들끼리 조금 다퉜을 뿐인데 이러고 말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된 여자가 짐을 싸며 너는 손찌검이 말다툼이니 난 그런 수준을 이해하고는 안 사는데 차라리 이혼이라도 하고 살 것 같아. 내 발등 찍힌 것도 감수하고 살 거야. 그렇게 제 인상에서 가장 막장 같은 시간이 끝났어요. 부모님과 남동생에게는 이혼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 모두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아빠는 저를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셨어요. 실은 대명이가 계속해서 나에게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었다. 나는 대명이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 잘 모르겠고 좀 더 지켜봐야겠다 싶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이혼하니 내 탓일까? 저도 그렇고 싶습니다. 결코 아니에요. 아빠, 정말 잘했어요. 그 사람은 무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괜히 그런 사람이 회사에 간섭하면 직원들도 골치 아플거든. 아빠가 현명하게 잘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다시 유학 준비를 해서 서류가 통과되었고 무사히 미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제가 떠나는 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지난 일은 다 했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절대 기죽지 말고. 넌 아주 괜찮은 애야. 알았지? 그리고 나 다 잊었어. 원래 나쁜 일은 빨리 잊히잖아. 걱정하지 마.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로스쿨에 지원할 예정이에요. 어쩌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것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제 경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로스쿨에 도전했고 1년 후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미국주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면접을 본 후 무사히 합격하여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흥미로웠고 승소를 할 때마다 짜릿한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착실히 경력을 쌓았고 다른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어느 날 제 앞으로 회사 횡령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피고인으로 나온 이름이 바로 전 남편과 그 동생이었어요. 이름을 보니 그 두 사람이 맞는 것 같았고 생년월일도 그렇고요. 보니까 전 남편과 동생은 동생의 아내의 친정회사에 이사로 들어갔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누가 봐도 횡령이었어요. 회사원이면서도 인생을 끝내기 싫다던 사람이 결국은 남의 집 회사에 들어가 횡령을 저지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비겁하게 살려고 하는지 이해하질 못했고요. 고소인이 동생 아내 아버지였고 횡령을 확인한 뒤 둘의 행적이 다 들통이 나서 동생도 아내와 헤어졌어요. 저는 전 남편과의 관계가 있어서 위에 보고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겼어요. 그 변호사가 전 남편과 가족에 대해 물어보는 건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는데 거기에 와 있던 전 남편과 동생이 저를 보자 눈이 커지더라고요. 아니, 여길 왜 왔어? 혹시 우리 재판 받는다고 소문 듣고 고소하다 뭐 그런 심정으로 구공온 식으로요. 거야. 그런 거면 번지수가 틀렸어요. 형수가 아니라 김명주 씨, 우리는 이 재판에 앉았어요. 횡령이 아니라는 거 다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두 형제가 얽매일 때 변호사가 두 사람의 입을 막았어요. 김 변화 스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김변 이따 봐요. 두 사람의 변호사는 그 변호사가 제게 김변이라며 친근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제 소송건 재판이 끝나고 나오니 전 남편과 동생은 가지도 않고 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 변호사는 법에 대해 잘 안다고요. 변호사에게도 우리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박대명 씨, 지금은 제 정신이에요. 변호사에게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건가요? 병수, 잘 벌어서 무슨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도 지낸 시간들이 있으니까. 형수에게 진심이었어. 오죽하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내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기 평생 편하게 해줄 여자를 못 찾은 거겠지. 에이, 그런 말은 어디서 형수? 그러지 말고 잘 좀 봐주세요. 넌 아직도 반말로 해버리는 버릇을 못 버렸구나. 너 법적 모독자인가요?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입 닥치고 사라져 둘 다. 제가 세계를 나올 때 두 사람은 겁먹은 표정으로 얼른 자리를 떠났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 남편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명주야, 옛날에는 진짜 너무 미안했다. 그때 잃어버렸다는 술잔 말이야. 그거 수명이 자식의 자기가 박스에서 꺼내 놓지도 않았더라고 착각했대. 실수였어.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시댁 식구 앞에서 내 편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내 얘기는 안 믿고 손찌검까지 한 사람 부탁을 내가 왜 들어줘요? 그리고 댓글 증거 빼놓았다고요. 나한테 횡격 아닌 증거 다 있다고 했죠. 근데 왜 이렇게 추하게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법이 우스워. 이런 걸 부탁한다고 해결이 되게 왜 이래? 우리도 알 거 다 알아. 법이 있는 사람들 편인 거, 너도 이제 있는 사람이라 그거냐. 나 같은 사람은 봐주기 싫다 이거야. 지금 말 다 했어. 너 이거 잘못하면 무고죄야. 어제 일까지 싹 다 해서 내가 고소해버릴까? 제가 큰 소리를 치자 사람들이 다 저와 전 남편을 쳐다봤고 그제야 남편은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어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변호사를 찾아 상의하세요. 더위라면 자기 경비하시는 분들이 당신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 동생과 시어머니가 또 저를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나와 친해졌다고 내 두 손을 잡고 잘 지냈던 것 같아 너무 다행하다. 우리가 인연이 있긴 있겠지만 보다 사람은 이러한 인연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손을 확 풀면서 악연은 인연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들들, 교육을 잘못 시키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어디선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서 친한 척을 해요. 우리 친정하고 나를 무시하고 도둑 취급하고 나도 말 안 하려 했는데 또 도와달라고 하면 고소당한 제가 만나서 당신들이 하는 일을 모두 말할 거예요.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고 그렇게 할래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덜덜 떨면서 더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철저히 적강량을 쏟아버렸어요. 전 남편은 이미 전 집에 왔던 친구들에게도 사기를 쳐 인심을 잃은 지 꽤 오래되었고 동창회에도 가지 못하는 신세였어요. 전 남편과 동생은 동생 친정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해외 리조트를 사서 현금도 해외로 빼돌려 구속됐는데 결국 재판에서 횡령죄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 후 계속해서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냉정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차단했어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 아마도 그 사람들과의 연관을 끊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대학에서 교수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동생에게 넘겨주시고 계시고 어머니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작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지만 동생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강해집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사연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